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오래전 뉴스예요. GTX가 집값의 대형 호재가 아닌 4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2019년 3월 7일,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읽느냐? 얼마 전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많이 스크랩된 글로 올라와서 이 뉴스를 읽어봤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자, 이 기사는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에서 GTX 개통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GTX 2라운드 과제와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당시에 냈었나 봐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큰 호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GTX의 이용 요금, 그러니까 운임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제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통망에 비해서 2배 이상, 한 달에 적어도 1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나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GTX-A의 끝인 킨텍스에서부터 서울역 또는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오게 되면 월간으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반대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오게 되면 한 17만 원 정도,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교통비가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드는 셈인데 실제로 운임은 이 예측 금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GTX 건설 사업이 재정 사업이 아닌 BTO 투자 방식, 즉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운용 수익을 통해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해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을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조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먼 역간 거리입니다. GTX 역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각 GTX 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서 그 역으로 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도시철도의 역간격은 약 1.1km, 1100m 정도 되는데 GTX의 역간격은 8km, 6.2km, 7.2km로 대략 한 6배에서 3 정도 7배 멀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GTX역까지 가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환승이 불편하다면 GTX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GTX역을 중심으로 광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승용차 환승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환승 주차장 공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확실히 이거 만들어주면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자가로 GTX역까지 가서 주차해놓고 GTX 타고 서울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일 끝나고 오면 GTX역 나와서 환승 주차장에서 차 갖고 집에 가고, 이런 편하긴 편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권 같은 거 끊어서 쓸 텐데 교통비가 아까 높아지는 게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주차비까지 더해지면 약점이 더 커지는 거네요. 그죠? 세 번째 이유는 GTX 자체가 너무 깊은 곳, 즉 대심도로 지나는 게 문제일 거라고 합니다. 지하 40m 깊은 위치에 철도가 다니게 되니까 승강장으로 오르내리는 데에만 5분씩 소요된다. 에스컬레이터 타도 4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도어 투 도어로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GTX 타러 내려가는데 한참, 또 GTX에서 내려서 올라오는데 한참,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매력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 단점은 배차 간격으로 봤어요. 일반적인 지하철에 비해서 배차 간격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평균 3분 4초당 하나씩 다니는데 GTX의 경우에는 약 6분 이상 정도 배차 간격이 예상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가 뜨문뜨문, 기차가 뜨문뜨문 오니까 이런 부분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로
GTX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GTX, ABC 다 발표되고 나서 지금 GTX 역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올랐잖아요. 이게 올해 3월달 얘기고 시장 자체는 일단 GTX에 반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기서 얘기한 부분과 다르게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또 뭐 이런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는 또 시장 가격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지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한 운임이 비싸다. 저는 운임이 저 정도 비싼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택시도 타고 다니는데 뭐 1인 기준 연간으로 170에서 18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가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하면서 감안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즉 운임 비싸다는 게, 이 정도 비싸다는 게 크게 약점이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역간 거리가 먼 것은 사실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GTX 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좋다는 얘기예요. 즉 GTX역 역세권 아파트가 그만큼 가치를 더 바랄 것이다, 빛을 발할 것이다, 더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40m 대심도로 지어진다. 그래서 5분 이상 걸린다. 저는 타러 내려가는데 5분 이상 걸리는 게 이렇게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시간 정도는 고려해서 타고 움직일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5분 타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고 하면 대체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니나요? 지금 서울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약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이 약 6, 7분이라는 것도 약점이라고 했는데 서울 도시철도가 3분 4초인 거에 비해서 2배 정도다. 근데 이것도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국철이라고 하는 철도 있잖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똥차라고 불렀거든요. 옥수에서 이 국철 타고 외대까지 다녔었는데 이게 1시간에 2대 정도 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요새는 조금 더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철도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좋았거든요. 3분 대신 6분 정도면 뭐 요 정도 배차 간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었던 4가지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이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한 달 새 8천만 원 올라 25년차 일산 아파트 무슨 일? 이란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11.6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 두 지역, 부산, 일산 이 지역이 날린 것 같습니다. 부산 집값 오른 기사들도 근래에 많이 보이는데 이번엔 일산 얘기예요. 전세 낀 물건 중에서 싸고 좋은 건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 비싸거나 수리 안 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후곡마을 A 공인중개사. 일산에서 교육 1번지로 불리는, 그러니까 교육이 그래도 괜찮은 후곡마을 일대에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입주한 18개의 단지들, 25년 차에 입주는 이 노후 아파트들이 가격이 근래에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추이를 보면요. 후곡마을 건영 15단지 전용 70제곱미터 아파트가 10월 달에 3억 5천 거래된 게 최고 비싼 거였는데 11월에는 4억 9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약 6천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후곡마을 주공 전용 68제곱미터 같은 경우 10월 달에는 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1월에는 2억 5,950만 원에 거래가 돼서 약 4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곡마을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달에는 4억 3,500에 거래된 게 최고가였는데 11월에는 4억 6천 선까지 거래가 돼서 한 2,500만 원 가격 상승된 실거래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거래 찍힌 거 얘기고요. 지금 호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매수가 올라간 호가를 아직까지는 받아주지 못하면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3천에서 6천 정도는 가격이 올라서 거래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규제가 풀리면서 이 규제 풀린 지역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쫙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딱 이제 눈에 띌 정도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눌려있던, 규제 때문에 눌려있던 가격이 펌핑하듯이 탁 튀어오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산 후곡마을에 이 아파트를 받아먹어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어요? 규제 풀리니까 달려온 외지의 투자자들이겠죠. 15단지 인근의 B 중개업소 대표는 학원가 인근이나 일산역 가까운 단지들은 이미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 한 차례 다 쓸어갔다면서 갭이 7, 8천 정도 되는 물건은 이미 진작 팔렸고 지금은 갭이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물건들만 남아있는데 갭이 너무 크다 보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갭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고 조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조언은 못하겠고요. 풀려있는 유동성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 지역까지도 막 퍼져가는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섭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상승장의 중후반에 오면서 보였던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 생각들이 다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공포스럽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상암 DMC에 가면 비어있는 땅이 있어요. 부동산 TV에서도 이 땅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롯데에다 판 롯데몰 개발 부지인데요. 서울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 정책, 사업 등 추진 상황 특별 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마포구 상암 택지 개발지구 3개 필지 2644제곱미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롯데쇼핑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2013년 3월에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맺었는데 롯데는 2013년 9월 벌써 한 6년이 넘었네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상생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망원시장 얘기죠. 전통시장과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 승인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일단 서울시 소속의 전문가와 유관부서 등이 참여해서 지난해까지 총 14차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무튼 롯데는 상생 TF 결과와 DMC 자문회의 등 의견을 수용해서 판매시설의 비율을 67%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랑 그 다음에 인근 상가 시장, 상점과 상인 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16곳은 쇼핑몰 들어가도 된다 찬성했지만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를 해서 상생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세부 개발 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자, 롯데는 2017년 4월에 서울시가 세부 개발 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할 것처럼 예상이 되니까 2019년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해 주기로 이렇게 롯데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현재 2019년 현재까지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세부 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법적인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감사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드디어 내년 상반기에는 상암 롯데몰 착공이 가능할까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이 상암 롯데 복합 쇼핑몰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말이죠. 짜잔, 이게 감사원에서 얘기한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주의 요구 및 통부 제목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업무 부당 처리 소강기간 서울특별시, 조치기간 서울특별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인허가를 거부하는 등 공무원의 행태 규제,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업무 부당 처리, 조속한 개발을 조건으로 쇼핑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변 상인과의 상생 합의를 이유로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다. 자, 그 결과 회사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의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하라고 감사원에서 얘기했냐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 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님이 이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조속히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데 행정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신도시에 수용되는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땅 있으면 여러분 사시고 싶으세요? 안 사시고 싶으세요? 사실 토지 투자
기획부동산 이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야, 이 동네에 신도시 지정된다는 거 기사 못 봤냐? 여기 사면 땅 보상가가 엄청 높게 나오면서 너는 떼돈 벌 거야. 이런 식의 행태가 기획부동산의 대부분의 어떤 영업행위죠. 그런데 이 토지투자 전문가들은 절대 그런 거 가서 낚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랑 상관없이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긴 합니다. 대부분 이런 기획부동산들은 넓고 큰 땅을 헐값에 떼갖고 와서요, 개발이 힘든 맹지, 뭐 이상한 땅들을 잘라가지고 소액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잘라가지고 그렇게 매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등성의 땅들 이렇게 잘라 파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신도시로 수용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요. 이번에 이 기사는 서울 수도권의 개발 제한 해제 지역, 개발 제한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원래 그린벨트였는데 해제를 해서 이 지역에 뭔가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를 지은 실제 보상이 나갔던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들한테 속아가지고 공유지분 형태로 엄청나게 소유자가 많이 엉켜있는 이런 필지들이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가, 이 사례들을 찾아본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LH 쪽의 사례, 그러니까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LH에서 보상해준 사례,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또는 서울 SH공사가 이렇게 보상해준 사례들을 토대로 지난 10년치를 정리했는데요. 일단 LH가 사업시행자가 됐던 경우는 2개의 택지지구에서 3개의 필지 정도가 보상되는 면적에 포함이 됐고요. 경기도시공사나 SH에는 아예 없었대요. 즉 이런 기획부동산이 쪼개 판 땅들 중에서 보상이 나간 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LH의 경우에는 3개 필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와, 이제 살펴볼 이슈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기획부동산이 판 땅을 얼마나 높은 가격에 말 그대로 진짜 대박 나게끔 보상을 해줬을까? 이제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자,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한데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분 매입가와 보상가 비슷한 수준이라서 대박은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향동 택지지구에 업자가 2016년 5월에 경매로 평당 28만 5천 원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2016년 11월까지 53명한테 매입가의 3배인 한 86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필지 중에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 필지가 다 수용당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만 수용됐냐 하면 전체 필지의 4.5%만 지분 분할을 해갔대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렇게 경매로 받아가지고 쪼개서 53명한테 판 땅이 1000평이었다라고 하면 4.5%, 즉 45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 쪼개기 산 사람들이 여전히 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에 보상해줬냐? 대박이 났느냐? 평당 86만 원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상받은 금액은 77만 8천 원. 그러니까 손해본 거죠. 뭐 어디가 쓸 수도 없는 땅들 물려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경기 의왕 고천지구에서는 2개의 필지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는 2015년 3월에 한 업체가 평당 한 9만 2천 원 정도의 땅을 사서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4명에게 땅을 쪼개서 팔았는데 판 가격은 37만 원 정도로 한 4배 정도 더 받고 팔았대요. 근데 이 땅을 LH가 2016년 전체 토지의 2%만 수용해 갔대요. 만약에 이 땅이 10,000평이었으면 2%면 몇 평이에요? 200평. 예. 1000평이었으면 20평. 예. 그것만 수용해 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신 분들이 들고 있는 거죠. 물려 있는 거죠. 얼마 보상해 줬냐? 평당 40만 원 정도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37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보상해 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다? 대박은 없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거 사봐야 보상 안 해주더라. 기획부동산들이 잘 못 찍는다.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줄 요약입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된다고 기획부동산들이 땅 파는 거 사봐야 대부분의 경우 수용 안 되고 비켜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 좋아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작 똔똔 정도밖에 안 되더라. 어찌해야 된다? 예, 기획부동산이 땅 사라고 하더라도 절대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재야 고수의 연예인까지 전문가 뺨치는 부동산 유튜버들이란 기사가 조선비즈에 나왔는데요.
자, 이 뉴스 기사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잠깐 인터뷰했었는데요. 부동산 TV를 운영하는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대표는 앞으로 영상 매체의 중심은 유튜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면서 아직까지 유튜브가 큰 수익이 되지는 않지만 10년을 살아남는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운영 중이라고 했다고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부동산 TV 유튜브 운영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0년 뒤까지도, 아니 그 이후까지도 부동산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은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주말에는 부동산 별별수다 또는 별도의 영상 콘텐츠 등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2월의 첫 주도 이렇게 훌쩍 가네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